자, 먼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착수 요건 보다 합리화된다. 자,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아시겠죠.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노후도 요건이 가장 중요하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지정 요건에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을 하고 재건축 진단 제도도 개편을 하겠다. 그래서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이고요. 현행 제도상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으로 해당하는 구역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그러니까 이거를 노후도라고 하죠. 과거에는 67%. 근데 60%로 완화됐죠.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무허가 건축물 있잖아요. 이 무허가 건축물이 노후도 산정에서 빠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무허가 건축물이 없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무허가 건축물을 많이 지었지. 근데 무허가 건축물일 뿐이지 우리가 등기가 없을 뿐이지 주택은 주택이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노후도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노후도 산정에 이제 포함을 시키겠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거 합리적으로 좀 바뀐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이 노후도 판정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그전에 만약에 60% 나왔던데 무허가 건축물이 좀 있었다.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이 포함이 되게 되면 노후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게 기준점이 있습니다. 기준점은 토지 보상 법령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 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즉 무허가 건축물이라도요. 그러니까 1989년 1월 24일 당시에 무허가 건축물이 실제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으면 이런 법령에 의해서 만약에 보상의 대상이 되면 보상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점이 뭐냐? 1989년 1월 24일 당시에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후도 요건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완화가 좀 됐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원래 재개발이라는 게 좀 낡고 이런 인프라 떨어지는 지역을 좀 다시 정비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바뀌는 건 좀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당연하죠. 지금 1989년도면 지금 벌써 35년이 지난 건데.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입주권이 되는 게 1980년, 81년 기준이거든요. 네. 그 당시에 무허가 건축물 관련 대상에 등재가 돼 있거나 네. 안 돼 있으면 항공 사진 촬영으로 해서 그 집이 보이면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 1980년도, 81년도면 지금 40년이 넘어간 건데 이거를 그동안 노후도에서 다 제외를 시켰다라는 거는 사실은 합리적이지는 않죠. 그렇죠.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두 번째는요, 재건축 진단 개선. 우리가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이라고 하죠. 안전진단은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한답니다. 이제 안전진단이 아니라 이제 재건축 진단이네요. 좋은 것 같아요. 네. 통과 시점은 사업 인가 전까지만 조정하는 등 주민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쉽게 착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정법의 취지를 반영해 진단 기준도 개선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안전진단이 통과가 돼야 그 다음부터 재건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안전진단 통과 없이 또 재건축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 왜 그러냐면 사실 예전에는 지자체라든가 정부에서 어떻게 이 안전진단을 썼냐면요. 재건축에 대한 규제로 많이 썼어요. 네. 규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진단 항목을 보면 구조 환경에 대한 것들, 주거 환경에 대한 것들, 설비 노후도에 대한 것들, 비용 분석. 이게 30%, 30%, 30%, 10%거든요, 지금은요. 그런데 그때마다 만약에 재건축을 규제를 해야 돼. 규제를 해야 되면 구조 환경에 대한 배점을 확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좀 어렵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안전진단은 재건축에 대한 규제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특히나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주거환경 분야가 주민이 사는데 아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주거환경 분야가요. 7개 세부 평가 항목이 있거든요. 소방도로, 층간소음, 주차 대수, 무장애 환경, 에너지 효율, 침수 피해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더 세부적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6개인데 여기에 7개를 더 추가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주민 공동시설이 충분하냐, 아니면 지하주차장 있냐 없냐, 중요하죠. 네. 녹지 환경 좋냐 안 좋냐, 또 승강기 너무 노후되고 작지 않냐, 그 다음에 환기 설비라든가 대피 공간, 단지 안전시설 등 이게 세부적인 항목을 더 추가를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 공동시설, 조경시설이 충분하지 못하여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나 아니면 승강기가 비좁은데도 예전에 지은 재건축 아파트들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확장을 어려운 노후 아파트는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 정도가 재건축 진단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것도 개선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해당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게 주거환경 분야가 상당히 밀접하니까 이거를 가중치를 지금은 30%거든요. 지금 30%인데 이거를 40%로 지금 확대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아지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아래쪽 보시면 돼요. 지금은 주거환경이나 설비 노후도 구조안전에 대해서 또 비용 분석이 3333대 1이었으면 이게 또 100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43으로 바뀌고 비용 분석은 답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죠. 답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러니까 사업성 분석이라는 거죠. 네. 예, 근데 얘는 뺄 수도 있고 주민들이 요청하면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두 개 중에 유일한 쪽으로 가는 거죠. 아울러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 시행 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 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진단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야, 네. 예, 그러니까는 뭐 비용을 좀 절감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쵸? 시간도 예. 좀 절감시키고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무허가 건축물을 노후도 요건에 포함을 시킨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노후도 요건이 조금 더 완화가 됐다라는 면이 좀 큰 거고요. 그렇죠. 간접적으로요. 예, 그 다음에 뭐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안전진단에 대한 것들을 지금 합리적으로 지금 조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거환경에 대한 배점을 높인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는 점수를 더 받기가 쉽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규제에 대한 완화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조만간 제가 영상에 좀 올려드릴 내용인데 한번 이렇게 볼까요? 우리가 과거에 서울에 아파트를 이제 공급을 하려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택지를 통해서 아파트 공급을 하거나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 공급을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 지금 와서 보면요. 택지를 통한 아파트 공급은 이제 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강동의 강일지구, 마포의 상암지구, 그 다음에 이제 마곡지구 이런 데가 대규모 택지를 공급을 해서 아파트 공급을 한 거거든요. 최근에. 자, 그런데 지금 서울에 이렇게 대규모로 택지를 통해서 아파트 공급을 할 땅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에 새 아파트 공급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비사업 가능 지역을 확대를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년에 법적인 요건들이 완화가 되면서 지금 가능 지역들을 확대를 시켜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역세권 재개발이라던가 앞으로 이제 역세권 재건축도 되잖아요. 예, 역세권 재건축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땅이 없으니까 역세권 지역에는 이제 고밀도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점점 지을 데가 없으면 당연히 위로도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좀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호동님. 네. 이태원 1구역은 신통이 잘 될까요? 여쭤보셨네요. 예, 저는 잘 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만 나오면 돼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는 거는 조합원의 이익이 보장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네. 조합원의 이익이 크면 가는 거죠. 그런데 서울에서 우리가 각 지역별로 뉴타운도 있고 재개발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입지별로 보면 입지별에 따른 프리미엄이 다 틀려요.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공사비가 폭등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과연 이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앞으로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업비에 대한 부담은 앞으로 더욱 늘어나겠죠. 자, 그런데 이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이제 늘어난 거는 사실은 지역과 상관없이 다 똑같다라는 거죠. 공사비가 오른 거는 뭐 강남에서 재개발을 하던 아니면 재건축을 하던 아니면 뭐 인천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던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한 부담은 동일해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입지에 따라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 각 지역의 뉴타운들이나 재개발들을 보면 그게 프리미엄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프리미엄이냐? 우리가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프리미엄이 대략 15억 전후입니다. 예, 그만큼 뭐예요?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높으니까 피가 높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대략 10억에서 11억 사이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포의 부가현 2, 3구역 지금 남아있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8억 전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당동 같은 데 재개발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 대략 8, 9억 선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뭐 장이동 같은 데 있죠? 장인 뉴타운. 거기 프리미엄이 한 5억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입지가 떨어질수록 프리미엄 낮게 형성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계 뉴타운 같은 데 보면 지금 프리미엄이 1억 전후예요. 예전 가격보다 떨어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과연 내가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프리미엄이 1억이다. 자, 그러면 어떤 거냐? 이태원 1구역은 저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이제 어려움은 많겠죠. 예,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쉬운 게 없거든요. 네.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도 뭐 좋은 지역이 무조건 잘 되면 뭐 압구정동은 왜 안 됐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공은 합니다. 왜? 주변의 프리미엄을 보면 조합원의 이익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과는 틀리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또 규제가 있잖아요.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태원 1구역은 좀 괜찮게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